어머니, 저희는 각자 사는 거니까 너무 자주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시댁은 남이에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에게 쏟은 정성이 이렇게 하찮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가끔씩 서울 아들집에 초대해 주었어요. 그럴 때면 며느리 세영이는 어머니, 시골 냄새가 많이 배어있네요. 집에 들어오실 땐 외투는 좀 벗고 들어오셔야겠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도움을 줬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후배는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한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박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골집에서 혼자 지낸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살다가 정년을 맞고 난 뒤부터는 아들 내외 생각에 반찬을 만들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며 지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운 눈빛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아들 성현이는 도시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간혹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나중이란 말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며느리 세영이는 더 차가웠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아도 어머니, 저희는 각자 사는 거니까 너무 자주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시댁은 남이에요. 이렇게 선을 긋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갈비찜이며 마른 반찬을 해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면 속으로 이번엔 맛있게 먹고 연락 오겠지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이 너무 많아서요. 버리게 되면 아깝잖아요. 하는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괜한 짓을 했구나 싶으면서도 손은 또 반찬거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은 성현이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생활비 조금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집 대출이랑 이것저것 겹쳐서요.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지만 아들이 어려움 겪는 게 더 마음 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까지 생활비 요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제 밥상은 늘 초라했습니다. 아침에는 김치에 밥 한 숟갈, 저녁엔 계란 후라이 하나로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제가 힘든 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주는 것만 당연하게 받아갔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내가 괜히 억지로 챙기는 건 아닐까? 저 아이들에겐 정말 남일까? 하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근처 마을에 사는 제 여동생의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부침개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 저녁 드셨어요? 오늘 제가 부침개 좀 부쳤어요. 같이 드시려고 가져왔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와 된장국에 지은이가 가져온 부침개까지 놓으니 밥상이 한결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부침개를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모, 요즘 혼자 계셔서 많이 심심하시죠? 저 자주 올게요. 그래, 내가 와주니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서 참 좋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선 한 번도 듣지 못한 따뜻한 말과 정을 조카에게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돌아간 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기대고 싶은 건 조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점점 멀어져 갔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남이라 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베풀던 정성이 무시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도 저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래요? 저녁 같이 먹어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먼저 불러주니 고마웠고 도시 구경도 할 겸 며느리와도 얼굴을 맞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분위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세영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냄새가 많이 배어있네요. 집에 들어오실 땐 외투는 좀 벗고 들어오셔야겠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오래된 집에서 살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신경 쓸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저를 기다려주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세영이의 눈빛만 곁눈질로 살피는 아들의 태도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면 곧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던 성현이는 세영이가 부엌에서 한숨을 쉬자마자 화제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제 안부를 묻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따뜻함보다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세영이는 밥을 푸면서도 도시 생활은 다 빠듯해요. 어머니처럼 시골에서만 지내신 분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교직에 평생을 바치고 아이 하나 키워내느라 고생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괜히 말해봤자 더 어색해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저 멀뚱히 아내 눈치만 보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란 게 이토록 얇은 종이 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저 아이들 나름의 삶이 있는 거지.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음 명절 큰 집에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작은 올케가 전해준 말에 저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세영이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남이에요. 저희는 각자 사는 게 편해요. 요즘 누가 시댁이랑 그렇게 얽혀서 살아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시댁을 남이라고 못 박았다니. 제가 평생 쏟아부은 정성, 매달 건네준 생활비, 반찬,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쓸쓸히 지새운 밤들이 모두 우스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척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전해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댁은 남이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이 듣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같이 고개를 끄덕였을까? 상상만 해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가슴에 깊이 패인 상처가 계속 덧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결심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혼자 살다 보면 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며칠 전에도 장에서 사온 배추를 한꺼번에 나르다가 허리가 뻐근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삐걱대는 수도관이 새벽에 터져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혼자 사는 집안일이라는 게 늘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발 하나 손 하나가 모자라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연아, 이번 주말에 좀 와줄래? 엄마가 요즘 힘이 붙여서 그러네. 그러면 아들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그냥 사람 시켜서 고치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다 돈 주면 되는데 왜 저를 불러요? 그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괜히 제 탓 같아 눈물이 돌았습니다. 아들마저 이렇게 거리를 두니 제가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세영이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끔 통화가 되어도 어머니, 요즘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 사정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움츠러들었고 부탁 한번 하는 것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는 늘 의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살면서 자주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장에 갔다가 고구마가 좋아 보여서 좀 사왔어요. 이모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요. 이모, 제가 밭을 좀 도와드릴게요. 잡초가 너무 많네요. 지은이는 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없이 들어주었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차를 몰아 함께 다녀왔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저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잡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눌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그 익숙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좀 이상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곧바로 지은이의 놀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잠깐만 버티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소리가 들리더니 지은이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부축하고 차에 태우더니 곧장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이 흔들렸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은이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혼자 계셔서 힘드실 텐데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은 제게 친아들이 들려주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세영이가 명절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은 남이에요. 저희는 각자 사는 게 편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며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남이라고 했지. 이제 나도 진짜 남처럼 대해야겠다. 내가 왜 그동안 생활비를 보내고 반찬을 해보냈나. 그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지 않았던가.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죠? 세영이가 어머니 음식 없으면 밥상 차리기 힘들다고 하네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나는 남이라며. 남인데 왜 내가 너희 밥상을 챙겨야 하니?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희가 많이 빠듯해서요. 저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활 챙기며 살 거다. 남이라고 했잖니.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살아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네요. 그만 다 해주시다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도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당연한 줄 아는구나.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정말 각자 살아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툭 하고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불만은 더 이상 제 어깨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남이라 했으니 남처럼 살겠다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시에 나갈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내려가던 길, 우연히 카페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혹시 미숙이 아니니? 하고 조심스레 불렀는데 그 사람이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두 눈이 환하게 빛나며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세상에
정말 선배님 맞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장미숙.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금방 알아보겠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서로의 세월을 한숨에 메우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님, 저 대학 때 기억나세요? 밥값도 제대로 없어서 굶다시피 했던 거요. 그때 선배님이 밥도 사주시고 책도 물려주셔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에이, 그걸 다 기억하니? 너는 그때도 참 열심히 살던 애였어. 내가 뭘 크게 해준 것도 아니지. 짧은 회상 속에 그 시절의 애틋함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금 그녀가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회사가 근처에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르실래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회사 건물은 유리벽이 번쩍이고 로비에는 바쁘게 오가는 젊은 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후배가 제 곁을 지켜주니 긴장되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따라 걷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못 알아듣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니까. 넌 어째 우리 시어머니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정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 하나를 앞에 세워두고 차갑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신입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눈물까지 맺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며 주위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제 존재가 조롱거리로 나오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없이 참아왔던 며느리의 무시가 이제는 회사 복도 한가운데서 나를 끌어다 후배 직원을 모욕하는 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료 몇 명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봐도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세영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집에서만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구나. 회사에서도 똑같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나를 비교의 도구로 삼아 비웃고 있었구나. 제 옆에 있던 장미숙 후배도 입술을 꽉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듯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수천 마디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를 욕보이며 내 우월감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는구나. 그날 저는 다시는 며느리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래도 내 며느리니까 하고 마음을 다독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세영은 신입 직원에게 쏟아내던 날카로운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순간 제 눈과 마주친 그 표정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제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불쾌함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회사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데 오시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서 저를 무시하던 태도도 모자라 직장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려는 그 눈빛. 복도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저를 곤란하게 하실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억눌린 불만이 묻어나왔습니다. 회사라는 공간,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를 창피하다라 표현하는 그 말에 제 가슴은 한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뒤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미숙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건하고 단호했습니다. 정세영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저분이 당신 시어머니인 건 나도 이제 알았는데 방금 창피하다고 했죠? 세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당황해서. 그러나 장 이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다가와 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사무실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선배님이십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밥도 못 먹고 책값도 감당 못할 때 이 선배가 밥 사주고 교재 물려주며 나를 붙잡아준 분이에요. 내 인생의 은인 같은 분이 여기 계신데 당신은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창피하다 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하며 변명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시어머니가 여기 계실 줄 몰라서, 순간 놀라서 그런 거예요. 장 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당신이 회사에서는 능력 있고 당당한 척하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안 지킨다는 사실을 신입 직원에게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넌 어째 우리 시어머니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했죠. 그게 대체 무슨 말투입니까? 본인 가족까지 비하하면서까지 남을 무시하는 게 당신이 가진 인품입니까? 그 순간 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히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권위로 쌓아올린 껍데기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온 가식적인 웃음과 도시 생활에선 시골 냄새가 난다던 그 무심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느끼던 차가운 시선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에서 확인되니 제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세영 씨, 장 이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기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 큰 프로젝트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처럼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눌린 공감이 순간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세영은 그제야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비비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회사에서 늘 자신감 넘치게 지시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굴하고 작아진 목소리, 그것이 지금 그녀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 애쓰고 참고 반찬을 해 나르고 생활비까지 보태며 가족이니까라며 버텨왔던 제 마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위선과 두 얼굴, 그것이 그녀의 본 모습임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신입을 몰아붙이며 저를 끌어다 비웃던 장면,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을 때 얼어붙은 얼굴, 장미숙 이사가 그 앞에서 단호하게 꾸짖던 순간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비웃듯 흔들려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왔는지 세영이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손을 모아준 채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세영이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순간 흥분해서 그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향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 앉았습니다. 사과를 듣는데도 마음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 하면 내가 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 제 말이 끝나자 세영이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사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간청하는 목소리였지만 제 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영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다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반찬을 해나르며 듣던 퉁명스러운 말투, 시골 냄새가 난다던 무심한 소리,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신입에게 퍼부으며 저를 끌어다 조롱하던 장면까지. 차곡차곡 쌓인 상처가 이 자리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너 회사에서도 내 흉 보고 아주 대단하더라. 신입을 잡아세우면서 날 끌어다 비교했지. 약자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니? 내가 한 말, 지금 내가 돌려받고 있는 거다. 세영은 그제야 눈물을 참지 못하고 뚝뚝 흘렸습니다. 손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할게요. 제발, 이번만은 도와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성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지쳐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그는 급히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태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태영아, 어서 사과드려. 세영은 눈물범벅 얼굴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야 잠시 흘리면 등한이지만 지난 시간 동안의 냉대와 모욕은 제 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부탁은 못 들어준다. 내가 바꿔야 할 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태도다. 성현이 다급하게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세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해요. 이사님께 한마디만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현아,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니다. 내가 밭에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해 전화했을 때 넌 뭐라 했니? 엄마, 사람 시켜요. 그 말뿐이었지. 내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사촌 지은이었다. 그걸 잊었니?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쉬었고 세영은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만은 내가 신입에게 퍼부은 그 말 기억해라. 그 아이도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 울었을 거다. 내가 했던 짓, 지금 내가 똑같이 겪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번졌습니다. 성현은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태영이도, 저도 이번엔 진짜 고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밭에 나간다. 흙은 정직하지. 쉬운 대로 거둔다. 너희도 이제 심은 대로 거둬라. 문을 닫자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짓눌린 돌덩이가 내려간 듯 서늘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까? 세월 동안 쌓인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해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 병원에 쓰러졌을 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아들의 차가운 무관심, 그리고 명절 자리에서 친척들 앞에서 시댁은 남이다라고 뱉어낸 그 모진 말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베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서류철이 쌓인 방 안에서 변호사는 제 결심을 담담히 들어주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아파트도
예금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제 노후를 지탱할 자금만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는 제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조카 지은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바치를 도와주고 제가 쓰러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준 건 그 아이였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 오래 고민한 사람의 결심임을 알아챘는지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영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파트를 왜 정리하신 거예요? 그건 원래 저희 몫이잖아요. 세영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성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남처럼 선을 그으세요? 다 같이 살아야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시댁은 남이라 했잖니. 그 말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제 말이 떨어지자 세영의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왔던 말이 그대로 돌아와 심장을 찌르는 순간이었겠지요. 저는 더는 참지 않고 쌓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너희가 아니었다. 병원에 쓰러져 실려갔을 때 내 손을 붙잡아준 건 성현이도 너도 아니었다. 지은이었다. 밭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갑자기 수도가 터졌을 때 달려와 준 것도 지은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늘 바쁘다. 피곤하다. 시골 냄새 난다. 그렇게만 말했지 않니? 제 말에 성현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피했고 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순간 화나서 한 말이었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제발,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한테 주느니 차라리 내 핏줄인 조카에게 준다. 너는 남이라 했잖니. 그럼 그대로 남으로 살아라. 제 말이 방 안을 가르자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딱딱 울릴 때마다 며느리의 흐느낌이 함께 겹쳐 들렸습니다. 성현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다 못해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세영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번만은.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내게 바란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 내가 반찬을 해 나를 때는 당연하다는 듯 봤고 설비를 보탤 땐 고맙단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가족이라 말하니 그게 더 가소롭다. 가족이라면 마음을 주고받는 거다. 돈만 주고받는 건 가족이 아니다. 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린 자리가 다르면 열매가 달라진다. 너희가 뿌린 건 무심함과 냉대였다. 그러니 거두는 것도 그뿐이다. 나는 더는 속지 않는다. 그 말에 세영은 오열했고 성현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세영은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고통이라 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마다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겠지요. 특히 장 이사, 제 오랜 후배가 보이는 순간마다 세영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사님은 대놓고 면박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눈빛과 짧게 끊어내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세영을 압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세영 씨 말고 다른 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렇게 선언되던 날 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것을 저는 후에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세영이 주도할 큰 건이었지요. 하지만 장 이사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세영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고 하더군요. 후배들이 다가와도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괜히 물잔만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는 얘기를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한 척하려 애썼지만 그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제게서 끊겨버린 생활비, 반찬, 명절비.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성현이의 월급만으로는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을 테지요. 전에는 제가 채워주던 구멍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도 메울 수 없는 구멍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세영은 밤마다 성현에게 짜증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엄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어? 우리 꼴을 이게 뭐야? 다 당신 책임이야. 그러면 성현은 힘없이 고개만 떨구며 중얼거렸다지요.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 날이 이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곰팡이처럼 눅눅해졌습니다. 싸우고 침묵하고 또 싸우고. 아이 없는 집이었지만 아이 울음보다 더 고약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음 한켠으로 씁쓸했지만 결코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결심은 날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무시하던 게 결국 너희 발목을 잡았다. 그 말이 제 속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묘한 후련함이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세영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이내 포기했겠지요. 그 손끝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나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영희가 아니다. 아이들이 기대던 어머니, 언제나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주던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제 곁에 남은 것은 제 의지와 제 편이 되어준 몇 안 되는 진짜 가족뿐이었습니다. 세영은 결국 무릎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집에서 흔들리니 두려움이 밀려왔던 거겠지요. 진심으로 깨달았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을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오열하던 세영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가슴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해왔던 무시와 냉대를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남처럼 살아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더 줄 게 없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들어선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저 바람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맑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긴 세월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홀로 선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몰락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조카 지혜는 제게 있어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든든한 벗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장날이면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손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힘든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오래전 제가 그리던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 함께 심은 배추와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며 웃음 짓는 순간 마음속 허전함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로만 이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의 평온은 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는 왜 기본도 안 해주세요? 내가 너희 집 대출금 매달 갚아주고 손주 키우고 밥상 차려온 세월이 기본도 아니었니? 엄마, 왜 늘 지영이를 몰아붙여요? 다른 집처럼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편하게 해달라면 고맙단 말부터 해야지.
그런데 내 입에선 불평만 흘러나오는구나.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집도 안 사주는데. 그래, 고마움은 끝내 없구나. 그게 내 진심이니? 엄마, 제발 그만해요. 지영이만 힘들잖아요. 집을 안 사주면 부모는 부모도 아니니?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엄마, 며느리는 할 말도 못해요? 지금은 엄마 때하고 달라요. 지영이가 의견 좀 이야기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나무하세요?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과 시어머니 대화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김순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평생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하며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했고 딸은 결혼해 외국으로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시간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연금에 보태어 모아둔 돈과 제 손발을 아낌없이 써가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늘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문 앞에 쌓여있는 배달 상자와 마당에 널린 빨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수선한 부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훑고 세제를 풀어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쯤은 내가 해주면 지영이가 좀 편하겠지. 방 안에서는 손주가 준비물 가방을 챙기다 만듯 책과 공책을 흩어놓은 채 유치원에 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잔소리라도 할까 싶어 흩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지영이가 학원을 꼭 보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근처 슈퍼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어도 아이 손을 다시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매달 은행에 들러 아들 집 대출금을 갚는 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도장을 받아들며 오늘도 대신 내주시는군요. 라고 말하면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나가도 아들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힘들다고 내색 한번 못하는 정연이가 걱정스러워서 생활이 한결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은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생활비가 제때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출금 내역을 보고 있으면 내 살림은 줄어들어도 아들네 집은 숨통이 트이겠지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탁이 넉넉해지고 아이 학원비가 빠지지 않고 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딸 지혜와는 자주 통화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오빠 집은 이제 알아서 해야죠. 라는 말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결국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 말이 옳아도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오면 지영이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와 함께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놀이터에 나가 그네를 밀어주며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밥상을 차려 아이를 먹이고 씻긴 뒤 재워두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방을 나설 때면 피곤이 몰려와도 마음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웃 이영순 여사가 집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순애 씨, 이제 나이도 있는데 본인 몸 좀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퍼주고만 살 거예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웃으며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 비치는 불빛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나 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 몸은 지쳐도 그 소망 하나가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어진 세월은 생활비 보탬, 대출 상환, 손주 돌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곧 가장 큰 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점심 무렵 지영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좀 같이 드시죠? 뭐라도 해주실 거죠? 익숙한 부탁이라 별다른 대꾸 없이 반찬을 몇 가지 챙겨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영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이거 고등어 구웠다. 손주가 생선 좋아하니까 따끈할 때 먹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그릇을 내려놓는 제 손길을 흘끗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거 갖다 두는 거보다 차라리 큰돈 한 번 주는 게 나아요. 제 언니네 시댁은 차도 한 대 뽑아줬대요. 어머니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까지의 분주함이 고스란히 굳어버린 것처럼.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지영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친구 있잖아요. 그 집은 시댁에서 손주 교육비를 다 부담해준다던데요. 참 부럽죠? 저는 친구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저만 이렇게 얻는 게 없나 싶고요. 정연이가 안방에서 나오려는 기척이 들리자 지영은 곧장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접시를 정리하더니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에 독한 말들이 공기 속에서 아직도 울리는 듯 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집은 시댁에서 차도 해주고 집도 보태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뭐가 있죠? 집 대출 조금 도와주신 거, 그게 다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매달 은행에 가서 땀 흘리며 낸 돈이 고작 조금이라니. 아이가 국을 흘리자 수저를 내려놓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쓴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가 애만 봐주지 말고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그거 등록기금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제 친구는 시댁에서 싹 다 대줬다던데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영순 여사가 다음 날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쳐 순애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입술을 깨물며 속마음을 조금 흘렸습니다. 영순 씨, 지영이가 요즘 다른 집 얘기를 자꾸 해요. 차 사줬다, 교육비 내줬다. 난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래요. 영순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이고, 참. 남의 집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못된 거예요. 다 자기 집 형편대로 사는 거지. 어디 그걸 맞추나요?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한층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그래도 아들네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위안했는데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보러 다시 집에 갔을 때도 지영은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네는 시댁에서 손주학원 차도 태워다 주고 교육비까지 다 내준다네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서럽다니까요. 순간 아이가 제 옆에서 장난감을 들고 놀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천진한 눈망울이 마치 할머니, 괜찮아?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가슴 안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앉아 있자니 밥이 목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해준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이 된 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동안 쏟아부은 게 다 헛수고였을까? 그날 이후 지영의 불평은 더 잦아졌습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어 갔다가도 다른 집과의 비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헌신이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집 앞 골목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이웃들은 손주를 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 씨 참 부지런해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렇게 아이까지 챙기고 덕분에 손주가 밝고 건강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노고를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지영이의 입술이 비죽 올라가더니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 다 똑똑해서 스스로 잘 커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공기가 뚝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이웃들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젖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 거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이 오랜만에 놀러와 손주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이렇게 잘 큰 게 다 할머니 덕분이지. 애 키우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았네. 친척의 따뜻한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는 찰나 지영이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워낙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학원도 많잖아요. 애들이 알아서 크는 거죠. 누가 옆에서 붙잡고 해준다고 달라지겠어요? 순간 친척의 미소가 멎었습니다. 제 입술은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치를 보듯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어색하게 흩어지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지영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허리가 휘도록 희생한 날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이영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순애 씨, 어제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좀 더 참고 넘어가면 되죠. 지영이도 젊으니까 아직 여유가 없나 봐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과 마당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놀며 깔깔 웃자 이웃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역시 아이 곁에는 할머니 손길이 최고라니까. 부모가 바쁘다고 애 맡겨도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주니 애가 밝은 거예요. 가슴 깊숙이 따뜻한 기운이 번져왔지만 그 순간 또다시 지영의 비아냥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요즘 세상에 할머니가 뭐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웃들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고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색한 웃음만 남은 채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삼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헌신이 무시되는 현실, 남들 앞에서조차 대놓고 면박을 당하는 현실이 서러움으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게 왜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까? 내가 바보인가 보다. 명절 아침 부엌은 온통전 굽는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목이 따끔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집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발소리가 어우러지며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동서 참 대단하다. 나이도 있는데 저렇게 혼자 다 준비하고
며느리는 좋겠네. 시어머니가 집 대출금도 갚아주고 손주까지 맡아주고. 사촌 형님이 한마디 건네자 분위기는 잠시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입술이 곧바로 비죽 올라가더니 싸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집 대출금 갚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다른 집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사줘요. 차도 해주던데 저희는 이게 다예요? 어머니는 지금 기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친척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온 감정이 한순간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대는 소리가 귓가에서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 고마워한 적 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지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내려놓은 채 눈만 굴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한테 뭘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차를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혈압이 솟구치는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촌 형님이 황급히 말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그래도 어머니 덕에 많이 편해졌잖아요. 요즘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히 잘랐습니다. 다른 집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괜히 말하나요? 제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손끝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냄새가 계속 스며들어왔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정연이 방에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나온 책갈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린 시절에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 크면 꼭 엄마 편 들어주게.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에만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앉아 감자를 까다 말고 손에 힘이 풀려 칼을 놓아버렸습니다. 기본도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아왔던 세월이 길었지만 이 순간을 계기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소동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주방 한켠에 쌓인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왜 이렇게 간이 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애들도 저염식으로 키워야 한다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자 지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묘한 불만과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구박처럼 들리는 말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영아, 국은 좀 싱겁게 했는데 내 입맛에는 아직 짠가 보구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지영은 고개를 획 돌리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시면서. 그때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꺼내놓은 작은 옷을 보더니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옷은 왜 사오세요? 애가 입을 것도 많고 솔직히 요즘 유행도 아닌데 괜히 돈만 쓰시고.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아이 보탬이 되고자 산 옷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니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말없이 옷을 접어들고 방으로 가져가려던 순간 지영이 더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힘들까봐 뭐든 다 해준다던데 어머니는 맨날 저만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 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다툼이 커지면 결국 손주에게까지 안 좋은 기운이 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연이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찰나 지영의 태도는 기가 막히게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카롭던 얼굴이 순식간에 울상으로 변하더니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정연이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어머니가 맨날 나만 탓하고 무시하시고 구박만 하셔. 나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눈물은 홍수처럼 쏟아졌고 흐느낌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연이는 깜짝 놀라 지영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울어? 그 순간 억울함이 목구멍을 치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쏟아내던 막말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된 듯한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내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내가 한 게 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울먹이며 제 말을 덮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서러워. 다른 집 친구들 보면 다 시댁에서 교육비도 대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며느리 마음 편히 해주던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어머니 앞에만 서면 내가 죄인 같아. 그 말이 칼처럼 박히자 정연의 눈빛은 곧장 싸늘해졌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너희 살림 도와주고 손주 키워주고 내가 그러나 다시 지영의 흐느낌이 내 말을 집어삼켰습니다. 여보, 제발.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어머니한테 상처받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 좀 지켜줘. 정연은 지영의 손을 꼭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앞으로 지켜줄게. 엄마, 제발 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부엌문에 의지해 겨우 버텼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커다란 눈을 굴리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와 지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던 막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악역이 되어버린 현실. 억울하고도 참담한 순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은 한 줄기 한숨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거실에 가득 찬 것은 지영의 흐느낌뿐이었고 그 소리는 내 지난 세월의 헌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켜온 아들이 지금은 며느리 편만 들며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며느리 좀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 말은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낮에 쏟아진 말들이 가슴속을 파고들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 억울하게 뒤집힌 상황이 떠올라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끝도 없이 차올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지서며 보험 안 내며 늘 내가 챙겨야 하는 것들이었지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까지 내가 보탰습니다. 생활비 모자라다고 할 때마다 지갑을 열어주었고 집 대출금도 갚아주었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는 약값을 내가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머리를 감기고 파마를 말던 기억.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아들 대학 등록금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졸업시켰고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 울음에 무너지다니요.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멀리 있어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연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마움 대신 당연함이 그의 표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새벽마다 열이 오를 때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옆에서 지영이 피곤하다며 눈 감고 누워 있었지만 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곱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영은 그 고생을 모른 척하며 나를 원망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정연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지영아, 오늘은 내 마음을 확실히 말하려 한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보태주는 일 없다. 집 대출 갚아주는 일도 없다. 손주 돌보는 일도 이제 끝이다. 내들이 말한 대로 나는 기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각자 살아라. 정연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없다. 내가 해온 걸 모른 척하며 원망만 할 거라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 없다. 지영은 비웃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결국 돈줄 끊겠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손까지 떼겠다니 참 치사하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치사하다 해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내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은 이제 필요 없다. 정연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지원해 주신 건 알지만 그걸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연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지영이는 나한테는 막말을 쏟아붓고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울면서 힘든 척한 거야. 내가 해준 것들은 모두 기본이 안 되고 불평불만 뿐이더라. 나는 너희에게 내 많은 것을 바쳤다. 그런데 돌아온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끊는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연은 입술을 달달 떨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지영은 눈을 치켜뜨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정연은 허탈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부모다. 너희 책임은 스스로 져라. 나는 내 목 다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편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족쇄를 풀어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만 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정연과 지영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보탬과 대출 상환, 손주 돌봄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자 모든 부담이 그들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줄이 막히자 대출 이자는 산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손주 돌봄 문제도 곧 닥쳐왔습니다. 지영은 직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고 정연은 종일반 대기 명단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습니다. 결국 맞벌이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집안에서 날마다 신경질을 부렸고 정연은 회사에서 퇴근할 때마다 한숨을 몰래 쉬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고 아이를 돌봐주며 자식 내외를 뒷바라지하던 모습이 당연시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발길이 끊겼으니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안 오시네 라는 말이 돌 때마다 지영은 얼굴을 붉혔고
정연은 괜히 화를 내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밀린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카드 값도 연체되었습니다. 아이는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 대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집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한밤중 정연이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엄마한테 다시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그게 살 길이야. 지영은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또 고개를 숙여. 그래도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나서. 며칠 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지영은 화장도 못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정연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순간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말 조심하고 어머니 말씀 다 따를게요. 제발 예전처럼만 도와주세요. 애 때문에라도. 정연도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괜히 지영이 말만 듣고 엄마 원망했던 것 같아. 우리 한 번만 살려줘. 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흔들렸지만 지난 세월의 상처와 모욕이 떠올라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는 안 된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다. 이제 각자 살아라. 정연은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부치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부치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됐다. 고마움은 있고 원망만 하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게 내 마지막 대답이다. 지영은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더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옆방에서는 합창 연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이웃들 사이에 앉으니 오래 눌러왔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깨가 가벼워 보이네. 잘했어, 잘했어. 누구한테든 휘둘리지 말고 살면 되는 거야. 나도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제 목만 챙기며 살려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네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불리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심이자 다시 시작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던 불평과 다툼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분한 음악과 새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된 시간이 낯설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차를 끓이고 꽃이 피어있는 베란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작은 화분을 가꾸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손이 이제는 오롯이 내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예품을 만들고 산책길을 걸으며 웃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따뜻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쓸쓸함보다는 자유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눈치를 보며 급히 삼키던 답이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지. 긴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며 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대와 원망을 내려놓고 작은 기쁨에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